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 뼈대를 만들어드리는 현금흐름 전문가 양제이션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경매 투자 시작하기 어려우시죠? 제가 3년간 경매 스터디와 오픈톡방을 운영하면서 수백 명의 초보분들에게 경매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딱 완전 초보자 맞춤으로 경매가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부동산 경매 공부 이 영상으로 시작하세요. 경매 기초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입니까? 아니면 채권자입니까? 채권자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일반 매매에서는요, 부동산이 중개를 해주잖아요. 자, 경매에서는 누가 중개를 해줄까요? 여러분, 일반 부동산 사장님이 믿을만 할까요? 법원이 믿을만 할까요? 법원이죠. 경매는요, 안전한 거예요. 법원에서 중개를 서주거든요. 예. 자, 그러면 어떤 지역에 경매부에 났다면 그 지방 법원에서 이제 이걸 중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채무자가 여러 명한테 돈을 빌렸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질문. 이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해서 올리는 건데요. 이 채권자 중에 한 명만 올려도 된다? 아니면 이 채권자 모두가 동의해서 경매 신청을 한다? 뭘까요? 채권자 중에 한 명만 경매 신청을 넣어도 이 경매가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고 입찰 기일을 법원에서 정하고 그 중에 가장 높게 쓴 한 사람이 낙찰을 받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가 올라오는 종류인데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종류는. 근데 상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친구가 5천만 원을 빌려달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빌려주겠습니까? 차용증으로 빌려준다? 맞죠? 이렇게 많이 빌려주겠죠. 담보를 걸고 빌려준다. 두 가지 방식일 거예요. 크게. 첫 번째는요, 차용증. 둘 간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돈을 빌려줄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빌리는 사람의 부동산에 담보를 잡고 빌려주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내 돈을 더 잘 확보할 수 있을까? 나중에. 담보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경매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 차용증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유식하게 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근저당권이라는 거는요,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걸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과 사람에서는요, 채권자가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채권자는 유일하게 채무자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야 돼요. 나중에 이 채무자가 돈을 안 주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담보로 집을 빌려주게 되면요, 이 채무자가 잠적을 하거나 잠수를 타도 나중에 이 채무자의 부동산으로 돈을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더 좋다고요? 근저당권이 더 좋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채무자의 부동산이 발이 달려서 도망갈 수가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담보를 잡아야 우리가 빌려준 돈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채권자가 이렇게 물건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를 여러분 두 글자로 물건이라고 할게요. 물건으로부터 내 돈을 받을 권리를 물건,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받을 권리를 채권. 이게 경매를 할 때는요, 이 물건과 채권이 사실 좀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요. 이거 너무 어렵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외웁시다. 물건으로부터 담보 잡고 물건으로부터 돈 받을 권리. 채권, 그 사람한테만 우선 받을 권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서로 법적인 어떤 그 룰을 맞춰서 둘이 합의하에 물건을 적용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뭐냐면 이 부동산에 여러 가지 권리를 기재해 놓는 건데요. 내가 이 채무자의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줄 때 여기에 이렇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등기로. 근저당권. 이렇게 서로 약속하에 등기부에 입력을 합니다. 나중에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바로 경매를 올리면 돼요. 너무너무 쉬워요. 이거를 우리가 임의경매라고 그럽니다. 쉽게 경매를 올린다. 자, 그런데요, 차용증을 통해서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우선 이 채무자가 돈을 안 주죠. 그러면요, 경매를 바로 넘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는 소송을 해야 됩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나 이 사람 돈 받아야 됩니다 하고 이제 차용증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겠죠. 자, 그러면
결국적으로 이 채무자의 부동산으로 이제 경매를 넘기는 길까지 가게 되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채무자는 소송을 하면 자기가 소송에 걸렸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 채무자가 부동산을 미리 팔아버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등기를 하나 하게 됩니다. 뭘까요? 가압류. 이 소송할 때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소송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이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소송의 판결문, 승소 판결문이 나오면 비로소 그때 경매를 올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강제 경매라는 겁니다. 자, 좀 길게 설명했는데요. 이것만 알게요. 자, 근저당권은 물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간에 돈을 빌려주는 건 채권. 물건은 경매 신청권이 가지고 있고요. 채권은 경매 신청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건은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나중에 이제 경매에 넘기고 나서 우리가 배당을 받게 될 텐데, 그때 물건은 누구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아 나간다, 이 뜻이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밑에 남은 다른 권리권자들이랑 나눠서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물건이 훨씬 세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법원이요, 그 경매가 조금 망한 사람들의 물건을 한다,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경매에 대한 인식이 어때요? 뭔가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진 않나요? 근데 엄청 좋은 거예요. 경매는요, 저는 엄청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잘 보세요. 경매 물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채무자가 있을 것이고요. 채권자들 여러 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물건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라는 이 부동산으로부터 세금을 받고, 채권자들은 채무자로부터 이자를 받고, 임차인은 여기서 주거를 할 거고, 맞죠? 채무자는 이걸 소유하고 있겠죠.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안 갚으면 이 전체 사이클이 묶이게 됩니다. 맞죠? 임차인도 불안해지고, 나라는 세금도 못 받고, 채권자들은 돈을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모든 걸 풀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새로운 낙찰자가 나타나서 이 경매 물건을 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걸 풀어버린 아주 좋은 시스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법에서는요, 우리 입찰자의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놨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경매를 할 때 불안한 게, 이 경매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맞죠? 근저당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권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민법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인수해야 됩니다. 이 모든 권리들을.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 경매에 누군가 낙찰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에 있는 모든 권리들을 없애줍니다. 법원에서. 첫 번째, 등기부에 있는 권리들을 없애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등기부에서 권리들을 지워준다고 해도 뭔가 결론적으로 권리 분석이 딱 깔끔하게 끝났다, 이런 느낌 못 받거든요, 입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게 바로 권리 분석은요, 법원에서 해줍니다.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고 좀 이상하다 싶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권리 분석은 제가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법원. 권리 분석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법원에서 권리 분석을 딱 해서 이것만 보고 들어와, 이와 같은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 이름이 뭘까요? 매각, 물건, 명, 세, 서. 다시 한번, 매각, 물건, 명, 세, 서. 여러분, 매각, 물건, 명세서만 보면 끝입니다. 이 말을 해도 못 믿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의 권리 분석을 해놨습니다. 법원에서.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장조사까지 해주네요. 그게 바로 현황조사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근데 나중에 점유자 내쫓는 것도 힘들죠? 그것도 법원에서 해줘요. 인도명령제도. 왜 이와 같은 걸 다 해줄까요? 우리들이 입찰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더, 근저당권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요,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우리가 경매 학원을 가면 막 5주, 6주 진짜 어려운 권리 분석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공부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초보자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모든 걸 다 알 필요 없어요. 잘 보세요. 이 권리 분석이라는 건 인수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보는 건데요. 인수 안 하는 물건이요, 전체 경매 물건의 90% 이상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경매 물건은 이상한 게 많은 것 같잖아요. 아니요. 대부분은요. 깨끗한 인수 안 하게 되는 물건들입니다. 근데요. 한 5%에서 10%도 안 돼요. 그런 물건들이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데요. 이런 물건들을 우린 특수 물건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초보자들이 바로 특수 물건 할 수 있을까요? 특수 물건이라는 건 어떤 권리를 내가 인수하는 겁니다. 뭔가 풀지 않으면 난 이거를 팔 수도 없고 막 추가적으로 돈이 나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초보분들은 이 일반 경매 물건 이 권리 분석부터 배워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로도 충분히 돈 벌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러겠죠. 이거는 경쟁률이 너무 많지 않나요? 아니요. 이 안에서도요. 경쟁률이 다양합니다. 난이도가. 여기서 우리가 경쟁률이 낮은 제품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Nice.